선조가 실제로 일본군하고 맞서 싸운 그 선무공신 책봉에는 굉장히 인색하고, 의주로 피난 갈 때 자기를 따라온 그 호선공신만 넉넉하게 책봉한 일을 두고, 일본군을 몰아낸 게 이순신이나 권율 같은, 그리고 의병들 이런 사람들 역할이 아니고, 의주에서 명나라에 구원병을 요청을 해서 구원병이 와서 그 자신의 공로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적은 거라는 설이 현재 지배적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 그 외에도 피난 과정에서 선조가 겪은 일을 놓고 생각하면은 선조가 좀 그렇게 할 만도 하다,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선조 수정실록 25년 1592년 4월 14일에는 파주 목사와 장단 부사가 수라간을 미리 설치하여 수라를 준비하여 올리려 할 때에 후위하던 하인들이 난입하여 음식을 빼앗아 먹어버려 주상이 드실 것이 없게 되자 장단 부사가 두려워서 도망하였다. 나라가 태평을 누린 이래 뇌병조 없애기에 힘써서 수귀하는 장수와 군조를 기울로서 단속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위태로운 시기에 만나서 흩어지는 것이 적을 만난 군사들보다 심했다. 선조가 도성을 버리고 임진강에 다다르니까 주변에 호종애들 신하는 전부 다 도망가버리고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밑에 쫄병들이 임금이 먹을 음식을 하인들이 다 먹어치워가지고 임금이 먹을 저녁 먹을 밥이 없는 거예요. 그런 광경을 목격한 선조의 심사가 어떻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도망치지 않고 자기를 끝까지 지켜준 신하들을 보는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그 자리에 그 밥을 굶고 있을 때 그때 생각에는 이 사람들은 내가 절대 공신으로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위정공 정남 선생 행장에는 선생의 성은 최씨이고 휘는 칠석이며 자는 중칠이다. 처음에는 휘가 지었고 자는 중현이었으나 고쳤다. 위정공 최칠석은 찬성사 최선능의 아들로 고려 말 조선 초의 무장으로 제법 유명한 사람입니다. 많은 공을 써서 위정이라는 시호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태조실록에 졸기가 실려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졸기가 수록된 사람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아요. 문일공개 가문에는 많습니다, 졸기 실린 사람이. 그런데 문성공개 가문에는 인제공 최현 한 사람밖에 안 실렸고, 문충공개 가문에도 위정공 최칠석 이 사람 한 분밖에 안 실렸어요. 오늘날은 문충공개 가문이 만육공 후손이 워낙 번성하다 보니까 만육공이 훨씬 유명하고 실제로 비조에 준하는 그 위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고려 말 조선 초 그 당시는 위정공이 훨씬 그 유명하고 저명인사예요. 만육공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위정공 가문이 그 한미해져서 그렇게 그 위정공을 잘 모르는 거지, 두 분이 살았을 당시에 여말선초에는 위정공은 만육공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저명인사였다는 것을 이 태조실록에서 적힌 졸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비록 그게 위서이기는 하지만은 위정공 정남선상 행장에 의하면은 최칠석이라는 그 이름도 국왕이 지어서 하사했다고 그래요. 위정공 그 원래 이름이 지고 자가 중년인데 그걸 이제 칠석으로 고쳤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름을 고치게 된 배경과 그 시점을 위정공 정남선생 행장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왕 원년 1389년 여름에 최진은 다시 서북면 도지의사가 되어 김종년, 박자안 등과 일본 대마도를 정벌하여 외적 5,000명을 죽이고 포로 500호를 잡아서 개선하니 남녀노소가 모두 승리의 기쁨을 노래했다. 그때 개선한 날이 7월 7일이었으므로 왕이 칠석이라는 이름을 지어
하사하고 완산 부원군으로 책봉했다. 고려의 그 2차 대마도 정벌을 말하는 건데 위정궁 정남선상 행장에 의하면은 이때 개선한 날이 7월 7일이었으므로 임금이 위정궁에게 칠석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하사하고 완산 부원군에 책봉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고려사철요 공영왕 원년 1389년 2월에는 경상도 원수 박위가 병선 100척을 거느리고 대마도를 쳐서 외적의 배 300척과 막사를 불살라 거의 없애버렸다. 원수 김종현, 최칠석, 박자한 등이 잇따라 이르러 사로잡혀갔던 백성 100여 명을 찾아 돌아왔다. 고려사 등 역사책을 보면은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이미 최칠석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최칠석이 그 대마도를 정벌했기 때문에 최칠석이 됐다는 게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죠. 그리고 1389년은 창왕을 폐위하고 공양왕을 세웠기 때문에 그걸 공양왕 원년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 공양왕은 11월 김요일에 왕위에 올랐어요. 그러니까 7월 달이면 그때 왕은 공양왕이 아니고 창왕이에요. 근데 창왕은 그 우왕의 아들로 이성계가 우왕을 몰아내면서 세운 허수아비일 뿐만 아니라 나이가 그때 10살밖에 안 되는 애예요. 외구의 본거지 대마도를 정벌하라. 일단 대마도는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이 왜구들의 본거지로 떠오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우스갯소리로 자꾸만 일본이 독도에 관련해서 언급을 할 때 그렇다면 대마도는 우리 땅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도 저는 우스갯소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 예전에는 우리 소속 아니었던가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 중국 역사서인 진대에 보면 무릇 대마도는 옛날에는 신라국과 같은 곳이었다. 사람의 모습도 그것에 나는 토산물도 있는 것은 모두 신라와 다름이 없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동국 여지승남 23권에 동래연 산천조를 보면요. 대마도는 곧 일본의 대마주이다. 옛날에 우리 계림에 예석되어 있었는데 언제부터 외인이 살게 되었는지는 모르겠다.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기록이 있긴 한데 조선왕조 실록을 보면 대마도를 한 번도 우리 땅이라고 이렇게 주장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예전에는 뭐 그랬을지 모르지만 조선시대에는 그때부터는 이제 그냥 좀 저기까지는 관리하기 힘들다 이런 상황이 되는 그렇죠. 네. 내 기록에도 나오지만 언제 외인이 살지 모르겠다라는 말은 이게 우리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개념을 떠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다 잊어버렸다는 거잖아요.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심지어는 태종 때 점령하자가 아니라 우리한테 귀순시키자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랬더니 다들 뭐라고 그랬냐면 어떻게 뒷감당합니까? 걔들 어떻게 먹여 살립니까? 하지 맙시다. 이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우리가 무역을 하면 이게 돈 되는 땅인데 농번을 하니까 저기 식량도 생산 안 되는 땅이 우리한테 와봤자 100% 손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쟤들 다 먹여 살려야 되잖아. 하지 맙시다. 박사님 말대로 이 소유주가 누구냐를 뭐 따지기보다 일단 대마도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왜 왜구들의 본거지로 떠오르게 됐는지. 대마도 사람의 고민이 뭐냐면 한국하고 거리가 50km예요. 일본 본토하고 거리가 150km예요. 이게 지금 대마도의 본질적인 고민이에요. 결과적으로 한국이 더 가깝다는 거야. 그러니까 왜구들 입장에서는 옛날 때는 거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이렇게 하룻밤을 잘 못 묵어요. 네. 그럼 육지로 와야 되는데 조선시대 기록 보면 부산에서 대마도까지 가는데 빠르면 반나절? 하긴 한나절이면 가요. 다시 말하면 대마도가 없으면 이틀을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마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대마도라는 지역은 일본에게는 외국에게는 어떤 지역이었나요? 일단 저희가 워낙 땅이 척박해서 농사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요. 지금은 낚시인들의 거기- 천국이잖아요. 불가능하니까 농토가 너무 적어요. 이렇게 산이 있는데 깔아앉아서 된 섬이라서 8분홍선, 7분홍선 이렇게 잘라보니까 평야가 없는 거예요. 뾰족뾰족하고 있고. 예, 근데 대마도에 읍이 6개인데 읍에나 가야 평지가 좀 있어요.
제일 큰 읍에 가면 좀 뭐 체육관도 있고 학교도 있고 좀 있는데 보통 가다 보면 제가 좀 황당했던 게 가면 다 도로가 절벽인데 네. 도로 옆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노견 잡을 정도 땅에 농사를 짓고 있더라고. 한 1m, 2m. 그리고 절벽이고. 저기다가 작물을 심는다는 건 얼마나 심을 데가 없으면 중요한 건 지금 대마도가 인구가 거의 없거든요. 하도 많이 빠져나가서. 네. 오질 않아요. 살기가 안 좋으니까. 네. 그러니까 대마도는 이렇게 인구 증가율보다 감소율이 높은 땅이래요. 아. 근데도 지금도 옆에다가 그렇게 짓고 있을 정도니까 정말 그 식량 생산이 안 돼요. 그래서 대마도 같은 경우는 면적이 제주도의 40% 정도라고 하는데 농지가 4%래요. 전체 면적이. 와. 그럼 거의 없는 거예요. 없는 없는 거나 거네. 마찬가지예요. 그 외에 저기 이태리 같은데 유명한 왜 절벽에 있는 마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있는데 이쁘지도 않아서 관광지도 안 되고 대마도 같은 경우는 나는 게 바다니까 지금 낚시꾼의 천국이라고. 낚시분들 엄청 많이 가세요, 낚시하는 예, 분. 그 제가 갔을 때 낚시 좋아하는 분이 계셔갖고 여기가 고기반 물반이라면서요 그랬더니 가이드분이 정색을 하면서 어디서 그런 헛소문을 듣고 오셨냐고. 아니에요 그랬더니 731이라던데요. 아, 정말 많이 가세요. 문제는 그 고기를 잡아서 네. 팔 데가 없다는 거예요. 대마도의 왼수가 이끼섬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본 본토에서 이끼, 대마도, 한국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끼는 일본이 가깝거든요. 네. 근데 이끼는 대마도 사람이 정말 열받는 게 수산물을 똑같이 잡잖아요. 네. 네. 그걸 본토에 갖다 판다고. 그럼 이쪽은 100km를 더 날아가야 돼요. 그렇죠. 원가에서 상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끼는 일본에서 굉장히 잘 사는 섬이에요. 대마도는 일본에서 지금도 제일 못 사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한국하고 거래를 다. 네, 그게 꿈이 그거예요. 한국에다 수산물 팔아먹는 게. 지금도 보면 제가 이 남쪽 지방에 우리나라 최남단에 있는 등대를 간 적이 있어요. 이제 거기 가서 보니까 이렇게 보면 보이죠? 대마도가 보여요. 대마도 맨 제일 가까운 데 가면 등대는 보이든 말든 신경도 안 써. 거기서 한국 핸드폰이 터져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위치상 지리적으로는 굉장히 한국과 그렇죠. 훨씬 더 가깝고 일본과는 거리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에 붙어 살면 이끼한테 다 뺏겨요. 거기다 이끼는 황당한 게 섬이 대마도가 반대로 가운데가 푹 꺼져가지고 평야도 많아. 그리고 거기는 일본의 지중해라고 또 바다 모래사장 이런 게 좋아갖고 관광객도 엄청 와요. 피서객도. 그럼 대마도에 있는 사람들이 이끼 쪽으로도 많이 빠져나가겠네요. 왼수지 왼수. 그러니까 대마도는 수영하러도 안 오지, 관광하러도 안 오지, 곡식도 안 나지, 나는 건 못 팔아먹지. 그래서 18세기에도 대마도가 살 길은 조선하고 통하는 길밖에 없다. 대마도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세운 조선어 통역학교가 있었어요. 어떻게든지 우리가 살 길은 조선하고 교육하는 길밖에 없다. 그럼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땅이 척박하고 네. 또 그때가 일본 무로마치 막부의 그야말로 내전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많이 해적들이 그러니까 피난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쪽으로 왔는데 살기 위해 도망쳐서. 쌀을 얻을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선이 가깝잖아요.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남부지방이 곡창지대잖아요. 그렇죠. 타켓트가 되는 거죠. 문제는 다른 지역에서 오는 왜구들도 대마도에서 거쳐서 와요. 근데 대마도가 또 수입원이 없으니까 얘들한테 세금을 받아. 그리고 분명히 털은 물건을 거기서 좀 이렇게 했겠죠. 한마디로 해적들의 허브였죠.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눈을 돌리면서 대마도로 가자라고 한 데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을 것 같고. 그전에도 고려 때 대마도 정보를 사실 했어요. 해서 항구에 가서 배를 태우고 그랬는데 기록이 너무 없고 그렇게 대규모적인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어쨌든 해봤다는 경험은 있어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조선 세종 즉위했을 때 한 건데 이때 대마도 정벌은 이제 대규모로 가게 되는데 여기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면 당시에 그 대마도 왜국도 있었고 이쪽 모여서 대함대를 결성해서 네. 중국 요동 지방을 털기 위해서 대선단이 갑니다. 외구 선단이요. 네. 완전히 비었다. 대마도가 비었으니까 이때 가서 아주 소탕을 해버리자.